네, 이제 13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AWS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굳이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많은데 내가 이것까지 좀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뭐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제가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랑 그냥 간단한 거 그냥 몇 개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 거부터 AWS에 관련된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유심히 보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WS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 사례는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WS를 내가 잘 하면은 이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건 100%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경력 쌓아가지고 경력직으로 이직은 가능하겠죠, 그죠? 이직은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조금만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을 위한 투자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클라우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계속, 저번 주가 아니죠. 왜 자꾸 저번 주 하는지 모르겠네. 지난 시간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기업들은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냐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직접 우리 회사에다가 만들지 않고 AWS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냐 이겁니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결국은 뭐냐, 비즈니스에서는 결국엔 빨리,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에러 없이 서비스를 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민첩성이 AWS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민첩하게, 그러니까 솔루션을 딱 제공만 하게 되면은 그 솔루션에 대한 그 AWS라는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을 했었을 때 왜 사람들이 다가와서, 왜 기업들이 그걸 사용하냐? 그냥 함수 몇 개만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만 하면은 적용이 되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에러도 없고 점검이라고 해봤자 한 10분 20분 그 정도면 되고 하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럼 이제 6가지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투자 비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가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유료로 전환이 돼야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최저가 싸다는 거예요. 임대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싸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즘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자기 차를,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나이 또래 사회 진출하고 나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나이 또래 친구들이 차를 안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차를 왜 안 사나 했더니 차에 관련된 돈도 엄청 많이 나가지. 뭐 보험료, 기름값, 뭐 유지비, 세금, 그 초기 투자 비용, 만약에 할부로 샀으면 할부금,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근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구글 어시스턴트 얘가 왜 실행이 돼? 뭐야, 깜짝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해보니까 소카 같은 거 그냥 하루 빌리면 한 2, 3만 원에 빌릴 수 있죠, 그죠?
이거 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 그러죠, 그죠? 공유 경제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당연히 이 서버도 그렇게 되는 거죠. 로티, 뭐,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요즘 웹툰 작가들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이런 거 다 돈 주고 안 사죠. 임대하죠, 임대. 왜? 버전이 바뀌면은 버전 바뀐 거를 똑같은 가격에 또 임대할 수 있으니까.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기능이 더 추가된다고 해서 비용을 더 추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처리 속도가 아주 빠르다. 제가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함수 그냥 한두 개만 딱 집어넣으면은 필요한 기능들 다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바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어제 한번 봤었죠, 그죠? 다른 외부의 서버, 내가 만약에 기존의 서버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서버는 버려야 되냐? 버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버릴 필요가 없이 엘라스틱,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냥 다 붙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은 아마존이다 보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100만이 넘은 밀리언이니까 100만이 넘는 고객들이 왜 이렇게 하고 190개국에서 사용하느냐, 뭐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어디서 사용하느냐, 보시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들이죠. 삼성, 뭐 서울대, 서강대, 뭐 보시면 뭐 이런 데는 필요 없고, KBS, KT, 이거 뭐 한비소프트, 위메이드는 잘 모르겠네요. 뭐 직방 따신 데죠, 그죠? 요기요. 이런 회사들에서 다 지금 AWS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고도 더 많은 회사들이 있죠. 더 많은 회사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 그렇게 지금,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랑 서버 관리자를 뽑았을 때 단순한 그 엔지니어들을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를 뽑았는데, 지금은 AWS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당연히 회사가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많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뭐 경력직을 뽑는 데도 있겠지만, 경력직보다는 이제 신입,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회사들 자체가, 회사는 이거 AWS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만큼 엔지니어가 없다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없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를 뽑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WS에 관련되어 있는 뭐 교육업체라든지 뽑는 회사든지 이런 회사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40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확장성, 또 다른 면의 확장성인데, AWS 말고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구글 클라이언트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그런 서비스에서 활용하던 것도 땡겨와서 쓸 수가 있어요.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몇 번씩 제가 저번 시간에 뭐 몇 번 말씀드린 거 있죠. 뭐 EBS라든지 S3라든지 클라우드 와치는 또 어디 있지? 뭐 람다 위주로 하는데 ES2 뭐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SDK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해요. 보시면 Node.js, 자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마이크로 닷넷, PHP, iOS, 안드로이드 이런 것도 다 지원하다 보니까 나는 자바밖에 못하는데, 나는 뭐 파이썬밖에 못하는데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클릭만 몇 번 하면 돼요. 클릭만 몇 번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디스패치인데
디스패치에서 이거 뭐 근데 누군지 모르겠네 이거. 하여간 디스패치 보시면은 디스패치에서는 이런 걸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렇게 고객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얘들은 이거 왜 했는지 모르. 이걸 만들 때 이걸 얘네들 그냥 공개해 버렸어요. 어쨌든 그냥 가장 기본적인 EC2 서버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컨텐츠 전송 그리고 DNS 서비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디스패치 같은 평소에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죠. 접속을 할 이유가 없죠. 뭐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들어가 가지고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뭔가 좀 내가 관심이 있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거 열애설이 터졌다. 그럼 접속을 하게 되죠. 접속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만 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만 엄청 밀리는 게 아니고 그때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몰리게 되면은 당연히 서버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서버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많이 쓴 게 오토 스케일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로드 밸런싱을 잡아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서버 부하 문제 해결하고 확장성을 잡게 되고, 그러니까 매일 막 서버가 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 터지는 게 아니고 가끔씩 터지죠, 그죠? 가끔씩 터지다 보니까 그 가끔씩 터지는 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개발 이전 시간 단축,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웹사이트도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서버가 아니고 여기 AWS에서 빌려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끝에 라우트 53 DNS 서버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제품 자체 뭐 할 수 있냐 뭐 이러겠네. 자, 그다음 뭐 비트라는 거예요. 라디오 스트리밍 라디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비트에서 개발 인력이 제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나머지는 다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품만 만들어라, 너네는. 그러니까 비트라는 앱에만 집중을 하고 서버 관련된 거는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뭐 좀 그렇지. 그냥 냅두고 너네는 이것만 집중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에서 트래픽과 성장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 안 되죠. 우리 회사가 언제 뜰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WS의 확장성과 탄력성 그리고 유연성을 유지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돈적인 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겠고, 그리고 스토리지 이건 뭐 S3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거죠. 99.99 내구성.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요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AWS는 비트에 뭐 되었고 돈도 최적화 시켜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비트 자체를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비트가 지금 활용하는 거는 좀 많이 있죠. 보시면은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라우트 53은 뭐 당연히 쓰는 거고요. 라우트 53은 그 경유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가지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스토리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찾게 됩니다. 찾게 되고 그리고 접속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로드가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렉이 걸리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로드 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그 렉을 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분산을 시켜주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하면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세 가지 요금제를 사용한다. 온 디맨드, 스팟, 그리고 리시버드를 사용해가지고 활용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로드가 많이 걸리는 홈페이지 같으면은, 홈페이지나 서비스 같으면은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서는 많이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네. 뭐 RDS라든지 엘라스틱 캐시, 그리고 다이나모 DB 뭐 이런 거 활용을 했는데, 물론 그걸 만들 때 그 개발자는 그거에 대한 100% 이해가 없더라도 그 AWS 관련돼 있는 사람에게 나 이런 거 좀 원하는데 해줄 수 있냐 물어보면은 그냥 답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S3 스토리지 부분이죠. 저장 장치 관련돼 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확인했다. 근데 이 지금 자체가 한국에도 저는 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는 제공하는데 붙는 거는 도쿄에다 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속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S3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가지고 전체 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날아갔네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도 사용하는데, 아모레 퍼시픽 저도 사실 아모레 퍼시픽 그냥 이런 게 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얘는 뭐 헤라, 에뛰드하우스, 뭐 이니스프리, 마몽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나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AWS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야, 그럼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 어떻게 잡느냐? 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외국에서 접속했을 때 큰 문제만 없으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야, 호스팅 업체에 맡길까? 아니면은 만약 중국이다, 그럼 중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까? 아니면은 리눅스를 통해 가지고 자체 인프라를 만들까? 라는 고민이 빠진 거죠. 그런 고민에 빠지고, 그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한번 찾아볼까? 라는 걸 해가지고 결국에 솔루션을 얻은 게 AWS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 딱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국가별로 해가지고 뭐 중국, 그 동남아 이런 곳에다가 서버 자체를 그냥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고 거기에서 또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서비스 자체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나라마다 뭐 아시아 유저면은 아시아 쪽으로 붙게 하고, 노스 이스트, 그러니까 뭐야 저 북동아시아야? 뭐 이런 데가 있어? 북동아시아는 어디야? 북동아시아면 저쪽인가요? 러시아 쪽인가? 하여튼 그래 붙고, US 쪽은 이쪽에 붙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동북아시아, 북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는 우리 쪽이잖아. 동북아시아네요. 자, 북동 이거 그대로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몰랐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VCP를 통해 가지고 아모레 퍼시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VPC를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딱 달라붙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접속하는 장소는 다 달라요. 그죠? 싱가포르, 도쿄, US 접속하는 장소는 다 다른데 서비스 받는 곳은 VPC 연결을 통해 가지고 아모레 퍼시픽 데이터 센터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 하나 둘 세 개만 지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떨어져 나갔을 텐데, 단순히 서버만 여기에서 구축을 해두고, 그리고 서버 자체도 내가 사무실 임대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AWS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하고 VPC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붙게 해버리면은 서비스, 나는 엔지니어는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아모레 퍼시픽 여기서만 일을 하면 되죠. 여기는 원격으로 붙어갖고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규 글로벌 서비스 자체가 속도가 빨라지겠고, 그리고 뭐 코스트 뭐 돈에 관련된 건데, 돈에 관련된 것도 80% 이상 절감이 됐고, 뭐 절감이 된지 안 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전산 쪽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회사에서 들어가는 돈 중에 제일 커요. 세명대학교, 그러니까 각 대학교도 보시면은 각 대학교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세, 그리고 물세, 통신, 이런 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돈들을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뭔지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거 저 말씀드렸었죠, 그죠?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인프라는 어떻게 하냐?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클라우드, 이거 모든 클라우드가 사실 마찬가지예요. all or nothing이 아니에요. 전부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느냐, 이게 아니고 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머니도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티머니도 뭐 모바일 티머니 3.0, 티캘린더, 티머니 뭐 앱 이런 게 생겼죠, 그죠? 앱이 생겨가지고 그냥 내가 그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랑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픈프렘 DC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픈프렘 DC를 활용했었는데 그거하고 AWS하고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환경이 됐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타임 투 마켓 뭐 이렇게 되는데, 프로젝트 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고 얘기해요. 4개월이면 엄청 짧습니다. 이게 4개월이 왜 짧나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대학교에 종합정보 시스템이나 포털 있죠. 그거 개발하는데 1년에서 1년 한 반 정도 걸려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한국 스마트 카드 저기에서 단순히 티머니 이거를 개발하는데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죠? 전국에 확대되는 기술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신규 회사에 관련된 인프라 유연성 확보, 그리고 비용 절감,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레드랩이라고 했는데, 저 사실 여기 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레드랩이라는 곳에 가면은 여러가지 서비스를 하죠. 뭐 VOD라든지 라이브 TV라든지, 그리고 음악에 저작권 걸어주는 DRM이라든지, 뭐 다운받는 거,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N스크린,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긴 한데 대충 봐도 느낌이 오죠, 그죠? 이런 회사에서 VOD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 솔루션이다. 그래가지고 AWS 기반의 솔루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품질로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데죠. 그래서 AWS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C2 같으면은 이거 무조건 쓰는 거고, 클라우드 프론트도 무조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쓰는 건데, EC2 같으면 미디어 서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끊김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S3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EC2 여기는 관리 서버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안적인 측면도 집어넣어서 각각의 접속하는 환경에 따라서 용량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가변적인 인프라 용량 및 우수한 성능을 만들어줬다.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나 TV를 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 뭐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그때가 트래픽이 엄청 몰리겠죠, 그죠? 그럼 그 시간대에 용량을 늘려주는 게 결국엔 그 시간이 가변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접근하고,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그리고 자동화도 되고, 기존에 얘네들이 사용했었던 브로드캐스트 뭐 여기를 재사용해 가지고 버리지 않고 같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확인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어떠냐? 그럼 처음에 이제 X 돼 있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버 장비죠, 그죠? 서버 장비라든지 서버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계획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 보시면은 물리적인 저장 장치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아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사무실 예전에는 서버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한 50평에서 100평 사이를 무조건 했었어야 돼요. 왜냐? 서버를 보관해야 되니까. 서버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붙박이장 크기, 뭐 붙박이장 크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데 그걸 보관하는 데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게 다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돈 내는 만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한 만큼 돈만 내면 되니까 돈적인 면도 비용적인 면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서 확인했다시피 외국 사이트에 외국에 있는 그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활용이 다 가능한 거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자, 그리고 S3 같으면은 그냥 저장 장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늘릴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 회사가 잘 안 되네 줄일 수도 있겠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상관없이 다 활용이 가능하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99중 저렇게 계속 나오네요, 그죠? 저렇게 견고하게 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돈이 정말 뚝 떨어집니다, 초기 비용 자체가. 그리고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거니까 보안이 철저하다. 근데 보안이 철저하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실수가 아닌 이상은 보안이 뚫릴 리가 없다, 이런 거겠죠. 자, 아카이빙에서 아마존 글라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인프라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같은 용량으로 따졌을 때 돈이 뭐 떨어진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만드는 이런 게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데이터 전송 방식은 SSL 터널을 통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직접 연결을 하는 거죠. 직접 연결. 이게 뭔 소리냐면은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에 있더라도 AWS 동북아시아 쪽 서버가 도쿄에 있었죠, 그죠? 도쿄에 있더라도 터널을 뚫어버린 거예요. 터널인데 그 SSL이라고 해가지고 보안성이 정말 뛰어난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뭐 터널링이라고 얘기하는데, 터널을 뚫어가지고 아무도 접근 못하고 나랑 걔랑 전용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내가 서버를 구축하니까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그죠? 그리고 AWS 다이렉트 이거 뭐 같은 얘기고요.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달라붙고, 그리고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그러니까 입출력, 그러니까 삽입하는 거랑 출력시키는 거랑 이거를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도쿄에 서버가 있는데, 도쿄에 서버가 있는 AWS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그 AWS 서비스를 해주는 도쿄하고 서울에 아니면 판교에 있는 우리 회사
우리 회사에 지금 관리자 컴퓨터랑 1대1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붙겠죠?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터널링이 된 도쿄에 있는 서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한국에다 AWS 서버를 두는 게 아니고 내 컴퓨터, 그러니까 사양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양이 낮은 그래도 조금 워크스테이션, 아이고 죄송해요.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는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컴퓨터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그 컴퓨터에 달라붙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달라붙으면은 내 컴퓨터는 AWS 그쪽으로 VCN을 통해서, 그러니까 터널링을 통해 가지고 도쿄에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서버에 붙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붙은 건 어디에 붙어요? 도쿄에 있는데 붙겠죠, 그죠? 속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터널링 때문에. 스토리지,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온 프레미스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로드 발란싱이 정말 중요해요. 로드 발란싱, 우리 학교에도 로드 발란싱 하는 게 있죠. 로드 발란싱 하는 게 언제 있어요? 우리 1년에 두 번 우리 학교 서버 공격하죠. 언제 공격해요? 수강 신청 기간에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때 로드 발란싱을 잡아가지고 문제가 없게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죠. 근데 물론 수강 신청이 너무 몰려버리니까 서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1년에 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걸 사기엔 또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서비스도 다 제공받는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백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내가 로컬 서버 있죠, 로컬 서버 다른 데서 내가 만들었다. 우리 기존에 있던 거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버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활용하고 아마존 AWS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데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사람이 교회에서도 활용해.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있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요.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는데, 물론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도 이거 한 1년 반, 2년 정도 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오늘 또 뭐 여러가지 좀 살짝 보긴 할 텐데, 다음 주에 그냥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맛만 한번 보도록 하는데, 실제로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책 사셔도 되고, 책 안 사시고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PDF 파일도 공짜로 많거든요. 받으셔가지고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문제는 없다. 다 한글로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가지고 AWS 전문가가 되길 정말 좋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중에 다른 회사 들어가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AWS 관련돼가지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뭐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 시간에 만들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거를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두이노 보드가 아니고 에디슨 보드 자체가 지금 강의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수업을 하고 AWS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론적인 거. 근데 AWS가 결국에는 이렇게 활용하는 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성공하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잘 만들어야 성공하죠, 사실은. 어쨌든 이런 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소스 코드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조금만 보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다음 주에 하는 거에다가 조금 자세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앱을 또 만들 수 있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 앱을 만들기 전에 뭐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뭐 질문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모바일 앱은 여러분들 뭐 개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디서 만드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아이고 마이크가. 네, 저 같으면은 이제 앱 인벤터나, 사실은 예전에 그 수업할 때는 이클립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준입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이클립스 다운 받아가지고 SDK 다운 받아가지고 개발 도구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걸 수업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로 만드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뭐 간단한 거 만든다 하시는 분은 저 같으면 제일 추천하는 게 앱 인벤터 많이 쓰고, 간단한 거. 앱 인벤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죠? 앱 인벤터 말고 그 뭐냐,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앱 인벤터 말고 그 뭐냐, 그 게임 엔진인데 언리얼 엔진 말고, 그 핸드폰 게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3D, 그 이름 좀 쉬운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걸로 뭐 게임을 개발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뭐 게임 엔진 이름 뭐였지? 유니티. 유니티 같은 거. 그것도 엄청 쉽죠, 그죠? 유니티 같은 것도. 하여간 그렇게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뭐 특별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시간을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하고 이하고 같다. 시간 투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이게 결국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모바일 앱을 만들 때 보시면 사용자 인증이나 뭐 권한, 단말기, 인증 정보 단말기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사용자 행동 분석, 이게 사실 좀 중요하죠. 이거랑 재방문 추적,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미디어의 저장 및 공유, 전송, 푸시, 저장, 뭐 공유 데이터의 저장, 데이터 스트림 처리, 요런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한 서너 개만 뽑아봐라 이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사용자 인증이랑 행동 분석, 그리고 공유 데이터 저장,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행동 분석을 제대로 해야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거를 활용해서 하는지 뭐 알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안 넘어가네. 자, 그리고 모바일 개발, 지금 모바일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개발한 건 대부분 다 모바일 중심으로 다 넘어가니까 모바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인증이나 관리, 데이터 싱크, 그러니까 사용자별로 데이터 싱크, 그리고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활성 디바이스, 뭐 행태, 뭐 등등등등등,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만 뭐 만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졸업작품전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학교 도서관 뭐 자리 예약하기라든지 뭐 그런 사실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조그만 복잡한 거를 내가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플랫폼의 파편화, 그러니까 플랫폼을 내가 만들더라도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세명대학교 지금 시험 이제 오늘부터 지금 월요일이거든, 29일. 오늘부터 시험 시작이라는 걸 제가 깜빡해가지고 시험 관련돼가지고 왜 안 열렸냐고 학생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잠시 좀 끊었다 와가지고 좀 끊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플랫폼의 파편화, 그리고
확장성 높은 동기화 어려움이 있다. 이건 뭔 소리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각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죠. 스펙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또 동기화하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 인기를 끌었다. 인기를 끌게 되면은 그 운영 비용이 또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UX가 뭐죠? 유저 익스피리언스죠, 그죠? 유저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활용하게 하는 거, 그거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 이건 근데 사실 뭐 잘 만드는 사람은 잘 만들겠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줄 핵심 기능 구현 시간도 저하가 된다. 네. 뭐 만만한 작업 아니겠죠. 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AWS는 이런 그 모든 것들, 그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아유 레이저 포인트는 왜 이렇게 한 박자 느린 것 같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워야 되겠네요. 위에 이렇게 사용자 관련된 거랑 뭐 하여간 요런 것들은 여기 코니터라든지 모바일 아날리스틱, 그리고 SNS 푸시, 람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개발자는 아이디어만 제공을 해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바일 서비스 항목 자체가 이렇게 웹 서비스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쫙 있죠, 그죠? 여기서 내가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살펴보고 그걸 누른 다음에 활성화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진짜 어렵지 않겠죠, 그죠?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이쁘게 꾸미냐가 문제인 거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컴퓨터 왜 끊겨?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자, 빌딩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를, 그러니까 제가 뭐 앱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앱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골라가지고 선택하는 거를 레고처럼 만드는 거, 그거를 이제 빌딩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핵심 빌딩 블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걸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가장 맞는 모바일 최적화 커넥터를 찾아가지고 연결된 거, 모바일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딱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이제 이게 이제 람다인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개발할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은 이제 SDK를 통해서 개발을 하죠. 개발하고 난 다음에 모바일 앱으로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있었죠. 이렇게 요구되는 거를 이제 뭐 어떤 종류로 이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용자 인증 같으면은 커니트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인증 관련된 거, 이 사용자 뭐 인증 관련된 거죠, 그죠? 그리고 사용자 권한 부여는 이 사람이 접속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의 관련돼서 관리자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증 정보 단발 공유도 뭐 이걸 사용하고, 행동 분석 나중에 나올 텐데, 행동 분석이나 재방문 추적은 아날리틱이라고 해가지고 행동 분석하는 거죠, 그죠? 요걸 통해 가지고 그 사용자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이나 공유 같은 거는 스토리지죠. 그 S3를 활용해서 쓸 수 있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우리 아까 전에 일부에서 수업을 했나요? 실시간으로 수업 듣는 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SNS나 이런 걸 푸시를 하겠다, 이런 거는 모바일 푸시나 SNS 모바일 푸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이나모 DB 그리고 스트림 키네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SNS한다. 앱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짬이 돼야 되고 내가 잘 만들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이렇게 묶여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냥 요 보시면은 뭔가 클릭하게 돼 있죠. 여기 사용자 인증 관련된 거, 예, 커넥터라고 딱 클릭만 하시면 돼요. 겁나 웃기죠, 그죠? 쉽죠, 그죠? 예, Get Started를 누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그냥 한두 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를 보면은 디바이스 및 플랫폼 간의 데이터 공개야. 이건 뭐냐? 내가 아이패드로 내 게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갤럭시 폰으로 하다가 아이폰으로 하다가 컴퓨터로 하다가 다 그냥 공유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로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간으로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방식은 많이 할 거예요. 로그인 방식이 뭐 구글을 사용한다든가 네이버를 사용한다든가 카카오, 페이스북 이런 걸로 소셜 방식으로 로그인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고, 그리고 뭐 베스트 프랙티스 뭐 적혀 있는데 그냥 보안성이 철저하다. 네, 이건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보안 뚫리면은 뭐 해커가 일을 잘하는 거고. 자, 어쨌든 사용자 인증은 다양한 소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이거 요즘에 이런 서비스를 다 하죠, 그죠? 철수, 영희, 민수 이 사람들 뭐 어떤 애는 페이스북, 트위터, 뭐 아마존 로그인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디바이스 뭐 저도 사실은 핸드폰이랑 아이패드랑 컴퓨터 이런 거 다 공유를 하죠, 그죠? 운영체제도 다양하게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안전한 인증 체계 구축, 이거는 뭐 얘들이 하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 구축을 했으니까 문제없이 써라, 뭐 이런 얘기겠죠. 게스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가 이제 게스트죠. 이런 사람들을 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권한 같은 것도 단순한 앱 사용자들한테는 계정 생성이나 로그인 없이도 AWS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게스트로 오는 애들도 끊김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한다는데, 뭐 이거야 뭐 우리 게임 같은 거, 핸드폰 게임 이런 거 보면은 뭐 로그인 없이 게스트로 하는 그런 게임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보안 규정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한다. 크레디den셜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스마트폰 같으면은 핸드폰에 관련돼 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웬만하면 전부 다 그런 정보라든지 게임 정보나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핸드폰이 뚫려버리면은 내 개인 정보나 이런 게 다 넘어가죠, 그죠? 그런데 AWS 같으면은 AWS 자체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그래서 크레디셔널을 부여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 함수 있죠, 그죠? 뭐 함수 이걸 통해 가지고 활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함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 체계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함수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냥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직접 지금 개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데이터 동기화는 뭐냐? 앱 데이터, 그리고 환경 설정, 상태 설정, 이런 것들을 로그인만 하게 되면은, 우리 저런 거 있죠. 요즘 게임 어때요? 내가 학교에 있는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다르겠죠, 그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근데 내가 게임을 하는데 어떤 사양에 내가 맞춰놨어. 뭐 국민 옵션으로 내가 맞춰놨어. 그러면 모든 컴퓨터에서 내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동일한 설정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줄 코드만 딱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죠? AWS가 이 정도로 쉽습니다, 여러분. 자, 오프라인 지원한다. 네, 오프라인 뭐 지원하겠죠. 그 데이터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하고, 백엔드라고 해가지고 서버 사이드 코드라고 해가지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없이 뭐 코딩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자, 콘크리트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코니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모바일 뭐 쉽게 접근한다. 그런데 중단하는 경험도 필요하고 동기하는 것도 어렵다. 근데 얘네들은 코니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생성하는 건데, 보시면 진짜 클릭 몇 개만 하는 거죠, 그죠? 코니터 해가지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냥 create new identity pool 누른 다음에 설정하는 거. 근데 영어를 좀 잘하시면 좋겠죠, 그죠? 여기 아이디 한국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디 인증 같은 것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또 뭐 이렇게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제공되어 있는 함수에서 뭐 코드 값이라든지 인증값 요것만 좀 수정해 주면은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거든요. 엄청 쉽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초기화하는 코드,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 함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에 맞춰 가지고. 물론 UX라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그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행동문서.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행동문서. 아날리틱 이라고 해가지고, 행동문서 진짜 재밌거든요. 아날리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나머지는 사실 재미없고, 이게 제일 재밌어요. 아날리틱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르시면 돼요. 좋죠, 그죠? 그냥 딱 클릭만 하면 바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아날리틱은 뭘 하는 거냐? 잠시만요. 아유, 더워가지고 선풍기 좀 켜야 되겠네요. 지금 집에 애기가 있어가지고, 애기가 돌아다니니까 문을 닫고 수업을 하다 보니 좀 덥네요. 자, 아마존 모바일 아날리틱,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앱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60분 이내에 수행이 가능하고, 수백만, 수억 건 데이터도 그냥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쌓여진 데이터들은 전부 다 당연히 저장이 되면은 그걸 활용을 내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일리 유저, 먼슬리 유저, 토탈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소스만 그냥 넣으면 돼요. 제일 위에 건 당연히 뭐겠어요? 먼슬리겠죠, 그죠? 그리고 데일리고, 새로운 유저, 섹션 뭘 사용했는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이거 함수만, 한 줄만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다 들어와요. 정말 쉽습니다, 이거. 재밌겠죠, 그죠? 재미없다고 하면 재미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리텐션 해가지고 마케팅 이벤트나 이런 걸 마케팅 및 UI 변경,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었을 때 그 기능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WS 사용하려면 영어를 조금 아시면 좋아요. 영어를 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앱 코드에서 그냥 추가, 이거 보세요. 설정 변경이 아니고 추가죠, 그죠? 추가. 이걸 추가하고 이걸 추가하고 이걸 추가하면은 뭐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다 보니까 응용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좀 이따 오후에 만들 거긴 한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도 그냥 예제만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예제만으로도 기본적인 소스 코드는 다 개발이 가능한데, 개발하실 분들은 아직까지 없겠죠, 그죠? 그 공부는 따로 나중에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객체 초기화는 이 함수 집어넣고, 이것만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자, 분석한 데이터는 모바일에서 하게 되면은 모바일 아날리틱에다가 저장이 되고, 그건 당연히 저장 장치인 S3에다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S3에 저장된 거를 내가 눌려가지고 처리를 한다든가 볼 수 있습니다. 3S에 무조건 3S래. S3에 무조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은 내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는 것도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뷰 리포트 있죠, 그죠? 뷰 리포트 누르셔가지고 선택하면은 각각에 대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시각화가 되겠죠, 그죠? 시각화하는 프로그램들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 포르지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앱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는데 어쨌든 풋볼 앱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푸시한다. 그래가지고 국가별로 해가지고 언제 늘어나고 언제 줄어들고 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인구별로 사용은 이탈리아 건가 보네요. 이탈리아에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돼 있다, 그죠? 이게 그냥 자동으로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분석도 이 사람에 대한 만족도나 얼만큼 더 계속 봤다든지 유지한다든지 그냥 켜놓기만 한 건지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어떤 장비를 쓰는지도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 웃기죠, 그죠? 보시면 아이폰이 이만큼 사용하고 삼성 그리고 LG, HTC 등등등 요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나요? 그 다음에 뭐 저장 이 부분은 뭐 그냥 저장 관련된 거죠. S3에 다 저장 관련된 거 있습니다. 밑에 저 핸드폰 게임을 안 해가지고 핸드폰 게임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멀티파트 데이터 업로드가 가능하고 빠른 다운로드한지 이런 게 되고 우리 게임 중에 저런 거 있죠. 게임 실행하면은 그 스토어에서 다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키면 다시 다운 받는 거, 그죠? 한 1기가짜리 막 다운 받고 그러죠.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뭐 이미지 예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 파일 이름만 여기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업로드가 다 된다. 소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푸시 알림 하는 것도 그냥 스타티드 그 딱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럼 푸시가 돼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개발자는 그냥 요거를 통해 가지고 딱 눌려버리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그걸로 푸시가 가게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시 누른 다음에 create 뭐 new topic을 누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코드에 딱 적용을 해요.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그냥 딱 밀어 넣어 버리면은 푸시가 이렇게 갑니다. 푸시가 가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건데 보시면 푸시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나요? 진짜 쉽죠, 그죠? 그리고 공유 데이터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는 뭐 우리 이거는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점수 그냥 공유하는 거죠. 내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높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싱크로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세가에서 이거 쓰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죠? 근데 세가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람다가 가장 핵심 기능이에요. 람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get started를 누르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람다를 이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컴퓨터에다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다른 서버는 어때요? SQL이나 뭐 리눅스나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웹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누르면은 그냥 돼요.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확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쉽고,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 뭐 자바, 노드.js, 그리고 또 뭐냐 한 개 더 있죠. 파이썬 같은 거 다 활용이 가능하다. 확장소도 확장이란다. 뭐 다 쉽게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무상태 함수를 실행한다. 그냥 클릭을 눌러 가지고 아이콘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다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 람다하고 ES2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거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를 해놔가지고 쭉 있죠. 람다로 하는 이유가 뭐냐? 람다는 서버 관리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ES2 같으면 좀 복잡하겠죠, 그죠? 조금 복잡한데 근데 그렇게 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크리에이트 펑션, 네, 이 첫 화면 오랜만에 봅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자동으로 요 밑에 소스가 들어가요. 소스가 들어가면은 그걸 그냥 바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네. 입력 키값 해가지고 이벤트 처리하는 건데 이것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여기 보시면 자바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디버깅 하게 되면은 가까이 값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나타나게 되고요. 람다와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3 칩 파일 업로드하면 자동 압축 해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활용 가능하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업별로는 얘는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모바일 전략은 아날리틱 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활용을 했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모바일 SDK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SDK가 그러니까 얘네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주니까 이것도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에 그냥 쉽게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개발, 사실 클릭 몇 번으로 개발하는 거는 앱이 좀 허접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좀 깊이 있게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필요한 기능이나 이런 걸 다 추가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뭐 원하는 기능 이런 게 있다, 뭐 소셜로 하고 업로드 편집 공유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걸 추가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네. 코니트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뭐 다이나모 DB 푸시 등등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서버가 없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디바이스도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떤 장비로 들어올지. 그러면은 이제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겠죠. 보시면 에디슨 보드 적용이 되죠, 그죠? 에디슨 보드 내 파이썬을 할지 노드를 할지 아두이노 C++ 뭘 할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센서와 이런 것들 추가를 해가지고 집어넣겠죠, 그죠?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내가 처리를 하겠다. 그럼 클라우드에다가 백업을 하고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거 다 공짜로 처음에 12달 그리고 뭐 1000만 뭐 만 이런 메시지 람다는 이 정도 가격이 다 공짜로 다 제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보니까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이게 아니고 이거였죠.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이게 가끔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이 아키텍처로 구현한 거 있는데 요것만 좀 짧게 살펴보고 이번 주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요건 제가 가가지고 들었던 거거든요. 들었던 내용 파워포인트 다운 받아가지고 저 다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괜찮은 자료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내용 또 계속 나가요. 똑같은 내용 뭐 쉽다 뭐 안전하다 뭐 이런 내용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13주차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oT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키텍처 구현하는 건데 아까 전에 했던 거 뭐 앱 만들고 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소스 관련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뭐 IoT 관련돼 가지고도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축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IoT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한번 IoT 관련된 거 한번 AWS에서 IoT 관련된 걸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쭉 내용이 있죠, 그죠? 금방 뭐 빨리 진행할게요. 네, 데이터 생성하고 접근은 뭐 데이터 홍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데이터 홍수를 살고 가면서 데이터 자체가 엄청 많이 생겨났죠, 그죠? 그래서 뭐 산발적으로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기계가 만약에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주죠, 그죠? 그리고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건물에서 소방 센서가 있다, 그럼 각 방에 대한 모든 걸 다 보여주죠. 근데 사람이 주는 데이터는 자기가 확인한 데만 불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력한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ITQ가 된 거죠. 그래서 ITQ 하면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확실한 축이죠. 단순해야 되고, 확장성이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보안이 뛰어나야 된다. 단순하다는 거는 소스가 아니고 그 하드웨어 자체가 간단하게 만들어져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전력에 뭐 전체적으로 다 늘릴 수 있다거나, 그죠? 아니 뭐 좋다는 거죠, 결국에. 예. 자, 그 다음 이제 확장성이 뛰어나다.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뭐 A라는 학교에서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난 다음에 B라는 학교에서 또 똑같이 또 짤 수 있고, 그 짠 거를 다시 다른 데 또 짤 수 있고, 다른 데서 또 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은, 보안은 사실은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런 거고. 네. 그래서 AWS IoT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브로커나 이거 뒤쪽에 나옵니다. 룰 엔진, 띵 섀도우, 디바이스 등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관리형 서비스가 되면서 설치가 필요 없고 그냥 클릭 해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거죠. 클릭해서 확장, 클릭해서 확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전에 프로비저닝이라고 해갖고 미리 확인하는 거, 그것도 불필요하고. 네, 가용 영역에 거친 이중화, 그러니까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돈 얘기 또 나오네요. 그러면 어떤 걸 해주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연결, 인증, 메시지 교환 등을 위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인증서 기반으로 해서 상호 인증 및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보안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자 들어왔다 그러면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에 대한 관리 목록을 이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MQTT나 그 HTTP 같은 걸로 해가지고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게이트웨이 뭐 몇 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서로 연결을 해주고, 룰 엔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우리 장비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다 나오겠죠. 그리고 섀도우를 통해서 네, 계속 저장을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어이구, 끝이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는 아이덴티티를 생성을 한다. 들어오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분산이나 저장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죠. 섀도우는 스팅하고 똑같이 상태와 동기화를 해가지고 상태를 변경하거나 읽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섀도우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룰하고 액션은 장비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아마존 S3, 람다, 키네시스, 다이나모 DB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룰을 정하겠죠. 이건 전 시간에 봤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들어왔지? 네.
그 게이트웨이는 뭘 하는 거냐? 게이트웨이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표준 프로토콜로 해가지고 MQTT, 그러니까 IoT 장비들이 다른 데로 서버로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하여간 MQTT나 HTTP를 이용해서 연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클라우드에 계속 저장이 되다 보니까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다운이 되지 않는다.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증서는 인증서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높다는 게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를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하고 메시지도 사실 돈만 많이 내면은 계속 보내고 받고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보내고 받고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우비닷 같으면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은 공짜긴 해요. 근데 기업으로 붙으면은 유료인데 AWS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비닷을 사용하는 거는 소규모 단지에서 좀 많이 만들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용자는 그냥 교육용이나 이 정도 하더라도 되긴 하는데, AWS 같으면 교육용이 따로 없어요. 일정 트래픽 이상이 돼야 돈을 과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그냥, 그죠? 이쪽으로 공부하면 좀 낫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수업을 하기는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섀도우는 문제가 생길 걸 생각해가지고 예비용으로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 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업 하는 거. 그래서 띵에서 만든 거를 그림자처럼 복사를 해 놓습니다. 복사를 해 놓고 갖다 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IoT 룰 엔진을 통해서 디바이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IoT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하나죠. IoT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정보하고 차이점이 있죠. 데이터는 뭐예요? 가공되지 않은 그냥 그런 데이터들이 가공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들어오는 거. 그걸 가공했을 때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디바이스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머신러닝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 머신러닝까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날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분석도 사실 가능하죠, 그죠?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특정 기준에 대한 메시지를 필터링을 해야 되고,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변환을 해서 사라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가오는 반응을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토픽, 시스템,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트렌드 기반으로 변화를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룰 엔진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S3, 다이나모 DB, 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 엔진을 보시면은 규칙 기반의 메시지 변화 및 AWS 서비스로 전달을 한다는 건데, 결국엔 이제 그 아이콘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함수 그냥 딱 집어넣고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그냥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그 SQL, 여기는 이제 SQL인데 뭐 자바로 해도 상관없고 아무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SQL 여기는 SQL로 했죠. SQL 명령어로 해서 필터를 정의를 했죠. select from 띵띵 to color가 y color where color red 해가지고 레드 문으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레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라. 여기는요. if red면은 turn to green, red면은 그린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그널이 이제 노이즈 배열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들을 통해 갖고 하고, 이거는 이제 스트링 문자열형으로 정규식으로 하게 되고요. 컨텍스트 기반의 함수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UUID, 유저 뭐 이런 아이디 이런 거까지 다 사용한다.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복잡한 구성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룰을 여러 개 집어넣으면 되니까.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에도 다 적용이 되고, 다양한 함수들이 당연히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양한 함수, 다양한 구성, 복잡하게 했으면은 다중 및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액션들을 처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구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룰 엔진 액션,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룰 액션을 정했어요. 자, 이제 너네들가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거는 뭐예요? IoT의 룰 엔진 액션 안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S3나 다이나모 DB, 키네스트, SNS, 람다, SQS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죠? 직접 이제 움직이게 되고, 왼쪽에 있는 거 ECS나 레드시프트 같은 애는 직접 연동되는 애들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죠. 이게 간접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고, 뭐 외부는 외부인데 외부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서비스들 보시면은 람다, S3, 다이나모 DB, SNS, 키네스, SQS 뭐 이런 것들, 클라우드 와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한 게 커넥티드 카인데, 커넥티드 카 이게 유튜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AWS, 아이고, 커넥티드, 여기 있네요. 못 찾겠네요. As our 아이고, 깜짝이야. increasingly 이거 말고 실제로 연결된 거 해가지고 움직인 차가 있었는데, 이 동영상을 쉽게 얘기하면은 AWT를 통해 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동차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자동차에 뭐 무인 자동차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방향 지시등이나 그 신호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동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했다 이러면은 뭐 보이스 컨트롤 해가지고 섀도우를 변경하고 뭐 이런 서비스 뭐 이렇게 가능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AWS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면은 이 운전자는 좀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성향의, 이제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더라. 그럼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갖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무인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겠죠. 당연히 무인도 가능하고요. 룰이나 액션들을 다 추가하면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건 사실은 이걸로 100% 구현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얘기지 실제로 자동차에 구현할 수 있다까지는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동차하고 이건 뭐 같이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예측 함수입니다. 아날리틱이겠죠, 그죠? 예측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적절한 균형은 리스크와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고장도 안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장 예측을 너무 빨리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각 대학교별로 컴퓨터 교체 시기가 3년인가 5년인가 그럴 거예요. 모니터가
7년인가 10년인가 그렇고. 네, 컴퓨터가 뭐 일찍 고장나면 고장난 애는 바꿀 수 있지만 뭐 시기를 잘못하면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실 보면은 아직까지 옛날 모니터 쓰는 데 있죠. 요즘 다 와이드란 말도 웃기긴 한데 16대 9인가 16대 10인가 그건데 아직까지 4대 3 모니터 쓰는 그런 데가 있죠, 그죠? 그건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거고. 여튼 뭐 손실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측을 안 하면 더 큰 손실이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WS IoT에서 메시지 기반의 예측을 구현하는 방법은 룰을 통해 가지고 IoT 룰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그런 모든 정보를 S3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은 수입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요. 자동으로 생성해서 그에 대한 예측값을 얻고 클라우드 와치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볼 텐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야 이건 너는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S3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트레이닝하고 뭐 이런 쭉 내용인데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드론 예측 시스템을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개발했습니다. 보시면 다 클릭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에 대한 로그 값을 다 주어지죠, 그죠? 로그를 분석하면 왜 추락했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아마 그 엑셀 파일로 되는 게 아니고 CVS 파일, CSV인가? CVS인가? 그 파일로 넘어옵니다. 그 파일로 넘어오는 건 뭐예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RStudi오나 하둡이나 이런 걸로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가치 있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그 파일로 넘어오게 됩니다. 룰 엔진, 드론 뭐 추락하는 거 룰 엔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했을 때 추락하고 뭐 이런 건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디바이스 데이터 특징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온도에 따른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가 뭐 완전 핫하게 쫙 올라갔다 이러면은 초 단위로 자동으로 하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알람과 장애 임계치 알람을 알려주고 그리고 소모성 고갈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웜이 됐다.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 좀 빨리 이렇게 넘어온다. 좀 접속자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 그러면 측정되고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센서를 하게 되고 이 정도면은 센서가 정상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디바이스가 정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정도만 접근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쿨한 거는 그냥 뭐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시스템 로그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뭐 제대로 다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접근이 없다, 접근 놓고 데이터가 없다 이러면은 컨텍스트가 있고 유출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야 이건 좀 바꿔야 되겠구나. 오래된 거부터 해가지고 딱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분석된 자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핫하면은 인계치를 통해 가지고 야 돈 좀 더 내고 더 좋은 거 써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웜이 사실 제일 좋죠, 그죠? 웜 되면은 이 정도 금액으로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쿨한 거는 계속 이 정도 했더니만 딱 맞게 떨어지는구만. 그러면은 임계치를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나중에 위해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그린 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도 자기들 자랑이긴 한데 머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장비들이 데이터를 계속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내면 사실 좋죠. 보내고 나면 보낸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해서 더 필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의료장치 산업용 기계, 이건 뭐 화성 탐사 로봇처럼 생겼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법칙. 야,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런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위치에다는 거. 미국에서 적용된 걸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적용할 수는 없죠. 그죠? 일본, 뭐 가까운 일본에서 잘 됐다.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IoT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 해가지고 아파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things, 그러니까 뭐 센서라든지 사물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장치, 그리고 인텔리전트, 뭐 로지컬한 거에서 액션, 그러니까 정적인 데이터에서 이제 움직이는 데이터로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시작한 IoT가 결국에는 AWS라든지 UB다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활용 가능하게 되고 점점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엣지 했었죠, 그죠? 엣지로 확장이 돼가지고 뭐 활용한다든가 뭐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WS 그린그레이스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로컬 이벤트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모든 IoT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화재 센서가 있으면 화재 센서가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3층에 뭐 두 번째 있는 방이 문제가 났다. 그럼 3층에 두 번째 있는 방이 문제가 났을 때 아무 IoT 장비나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올리면은 처리를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오프라인 운영 가능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것 자체가 아주 단순해졌죠. 저도 사실은 이 장비 가지고 뭐 자바라든지 C라든지 파이썬으로 하는 것보다 스크래치로 하는 게 제일 스크래치가 아니고 스케치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하고 또 쉽죠, 그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다. 네, 그 뭐 이런 것들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어는 뭐 여기는 조도 센서하고 스위치를 AWS IoT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저장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람다를 통해 가지고 그린글래스 코어를 넣어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네. 뭐 이렇게 된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IoT 엔진을 가지고는 저장하고 분석만 되는데 이거는 예측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AWS 사실 뭐 사용할 사람은 사용하면 되죠, 그죠? 우리는 뭐 유비다스로도 충분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번 했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끝내면 될 것 같고, 이 수업 자료는 나중에 그 강의 지원 거기 열리면은 제가 그때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강의 지원이 지금 저한테는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올리면 그때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보실 분들은 이 자료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